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강 ERP 생산 4강 공정관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정관리 정의 자체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교과서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요거 공정에 있어서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 및 조달, 완제품의 조립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계획하고 공정을 결정하고 일정을 세워서 작업을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그래서 라우팅, 스케줄링, 디스패칭, 익스패딩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주 가끔은 라우팅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스케줄링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스펠링 틀려가지고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단어긴 한데 그래도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각각의 개념들이 나오겠죠. 1급 보시는 분들은 공정관리 목표와 기능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내적인 목표는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작업자의 대기나 설비 유에 의한 손실 시간을 감소시켜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자재 투입에서부터 제품이 투하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제공품의 감소와 생산 속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끊어가지고 대내적 목표, 대외적 목표를 내더라고요. 대외적 목표는 뭐냐? 주문 생산의 경우는 물론이고 이 시장이 예측 생산인 경우에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을 해야 되므로 주문자 또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납기 또는 일정 기간 중에 필요로 하는 생산량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과정을 합리화해야 된다. 한번 읽어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공정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지우고 좀 볼까요? 공정관리 기능. 자, 계획 기능, 통제 기능,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관식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획 기능은 말 그대로 생산 계획을 통칭하는 것. 공정 계획을 행해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고, 일정 계획을 통해 공정별 부하라는 건 저항입니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 고려한 각 작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일자를 결정해서 결국에는 언제 납기할 것인가를 유지하는 기능, 즉 계획이라는 얘기죠. 계획.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 우리가 계획 기능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일정에 맞게 통제돼서 납기가 가능하도록 과정을 지도해 줘야 되겠죠. 조정하고 통제하고 측정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 통제 기능이라 부른다. 계획하면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는 실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 대비 실행을 갖다가 뭔가 실행을 해보고 났더니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안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감사 기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그나마 감사 기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셋 다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정계획에 들어가시면 공정계획에서는 여기도 중요하죠. 계획 절차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계획은 아까 위쪽에 공정관리는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첫 번째입니다. 라우팅이죠. 그래서 원재료를 어떻게 해서 공정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 즉 작업 순서, 표준 시간, 작업 행해질 장소, 할당 등등을 계산하고 리드 타임을 갖다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의 순서를 정의한 것으로 순서, 표준 시간,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계산한다. 자, 공수 계획이라는 게 있죠. 요거 별표입니다. 공수라는 건 능력을 뜻해요. 능력. 그래서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 생산량에 의해 작업량을 여기 밑쪽일까요?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현재 인원과 기계 설비의 양자를 조정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할당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수계획이라 부릅니다. 공수계획은 2가지가 있어요.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이 있는데, 부하계획은
일반적으로 할당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부하는 할당된 작업, 다른 말로 하면 일이다. 즉 부하 계획이란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 비율인 부하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즉 일을 어느 날은 많이 하고 어느 날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평준화라 부르죠. 평준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거의 동등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 많이 하고 어느 날은 적게 하고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계획이란 우리가 캐패시티라고 부르는데 능력계획의 앞자만 떼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캐파. 보통 회사에서 캐파라고 부르는 게 캐패시티 능력이에요. 능력.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니네 캐파가 얼마나 돼? 니네 창고 캐파가 얼마나 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창고의 보관 능력은 얼마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작업하시는 분들 캐파가 얼마나 돼? 너희 공장에 생산직 사원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캐패시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콘덴서에서 온 거죠. 콘덴서라는 표시 자체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양극과 음극, 우리가 말하는 전자와 전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 게 뭐다? 캐패시티라는 용어다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용량이다. 용량.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부하 계획과 더불어 기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와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얘기한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능력이란 건 뭐예요?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된 우리가 말하는 원재료죠. 원재료 인풋의 능력일 수 있겠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풋이.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분척도, 다혈소척도, 촉료소척도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합니다. 생산은 제가 왜 다 중요하다 하냐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나중에 MPS 앞에서 한번 보긴 했지만 대일정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MPS로 보통 표현합니다. 제품별, 부분품별로 작업 개시일과 작업 시간, 완성일을 지시하는 거. 이 정강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 주 일정 계획 또는 대강 일정 계획이라고 나온다. 낱개에 따라서 월배 생산량이 결정이 되면 기준 일정표에 의해 각각의 제품 부분별로 작업일을 갖다가 완료하는 것. 그 다음에 중일정 계획입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중일정 계획은 좀 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부 작업, 공정별, 부분품별 일정 계획을 뜻하고요. 여기 핵심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소일정 계획은 대, 중, 소. 얘는 뭐예요? 특정 기계 내지 작업자에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밑줄 친 형광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이 포인트 갖다 잘 찝어주시면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공정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이 안에 작업 제가 뒤에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순서 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래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작업 순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흐름 시간이라는 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 순서 결정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순위 규칙이라는 거죠. 우선순위 규칙.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까요? 우선순위 규칙은 나중에 생뚱맞게 저 뒤쪽에 가서 긴급률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여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작업 시간, 납기, 도착 시간에 따라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 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도착한 작업을 먼저 시작해라. First come, first out이 있을 수도 있고요. SPT, Short Process Time. 공정 시간이 짧은 거부터 해라. 그 다음에 EDD. EDD가 뭔지 아세요? Early Date Due 해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납기일이 가장 빠른 거부터 처리해라.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Slack. 여유가 가장 적은 거부터 처리해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CR. Critical Ratio죠. 그래서 긴급률이란
지금 납기 시점과 작업의 일정을 고려해서 급한 겁니다. 분자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식이 따로 나올 텐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납기일에서 현재 일을 빼고요. 얘를 갖다 뭘로 나눠주면 된다? 소요 시간이죠. 작업 소요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 CR이 1보다 작으면 급한 거, 1이면 딱 맞게 생산되고 있는 거, 1보다 크면 생산 일정보다 좀 더 빨리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마 뒤에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식들이 좀 있어요. 평균 완료 시간, 평균 납기 지연 시간, 그 다음에 평균 납기 지연 시간, 그 다음에 평균 작업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밑에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존슨의 알고리즘 나올 때 여기다 한번 다시 했네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와서 다시 한번 여기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강증에다가 제가 넣은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공정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정 분석 하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과학적 관리 기법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과학적 관리 기법은 누가 강조했던 겁니까? 그렇죠. 테일러에서 작업 관리의 역사가 시작됐다, 거의. 그래서 1900년경에 미국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규모가 대형화된 거죠.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됐던 이슈가 뭐냐면 임금제도가 비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생산 수준이 낮았고 테일러가 이거를 갖다가 좀 개선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원래는 대단한 분이죠. 선반공으로 시작해서 작업 현장을 갖다가 경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노동력을 갖다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차별적 성과급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기법이 시작점을 다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돌면서 컨설턴트가 돼서 미국을 갖다가 싹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량을 정해놓고 표준량에 비례해서 임금이 상승되는 제도가 성과급제다. 표준량보다 많이 생산하면 돈을 많이 주고 그보다 못하면 그렇죠, 돈을 좀 적게 주겠죠. 이때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톱워치법이라든가 표준시간법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기본이 돼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 분석, 작업 분석, 그 다음에 동작 분석이라는 개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길브레스라는 분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이름이 길브레스잖아요. G-I-B-R-E-T-H. 여기 뒤에 TH 뒤에다가 S를 붙이면 길브레스를 거꾸로 읽으면 셔블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가 제공한 우측에 보시면 보조자료 교재에 셔블릭 기호라고 있는데 이게 길브레스가 만든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길브레스는 원래 길브레스 부부죠. 길브레스보다는 길브레스 부부라고 해서 안에도 최초의 공학 박사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든 거죠. 시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업 연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정 분석이 있는데 동작 분석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정 분석 기호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공정 분석 부분이 좀 커지면 작업 분석과 동작 분석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정 분석이라는 거는 원래 공장 내에서 그죠? 원재료가 어떻게 가공되고 조립돼서 물건이 만들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단위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세세하게 가공, 검사, 운반, 정체로 나눴던 겁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ASME부, 아셈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ASME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브레스가 만든 부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는 운반과 저장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ASME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공공정부터 보겠습니다. 가공공정은
이거 이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호랑. 가공 공정은 제조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변형을 시켜서 변질, 변형, 변색, 분해를 통해서 대상 목적물에 접근시키는 유일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은 적재, 이동, 하역을 하고 있는 상태. 가까운 곳에서 작업대로 재료를 가져오다든지, 요거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멀리서 이동하는 운반은 운반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어디로? 가까운 데서 가져오는 공정 라인 옆에서 가져오는 건 가공이지 뭐는 아니다, 운반은 아니다. 요 포인트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비 죽은 거. 자, 그 다음에 검사는 양적 검사와 질적 검사가 있다. 품질 검사와 수량 검사가 있다. 정체는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저장과 대기가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포인트가 됩니다. 저장은 그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적인 보관이라는 얘기죠. 계획적인 보관, 그 다음에 다음 가공 조립에 허가 없이, 통제권자의 허가 없이는 꺼내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대기는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대기는 D자로 표현하고요. 저장은 역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가공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운반은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검사라는 거는 수량 검사는 네모, 품질 검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기호 모양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합 기호로도 나오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네모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네모는 수량 검사였고 다이아몬드는 품질 검사였잖아요. 그 겉에 있는 게 주 활동이 되고요. 안에 있는 게 보조 활동입니다. 주로 수량 검사를 하면서 할 때 같이 뭐도 같이 하겠다. 품질 검사도 같이 하겠다. 이게 복합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나온 걸 확대하게 되면 셔블릿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셔블릿 기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작 분석이라는 거죠. 얘도 아마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더 추가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호가 셔블릿 기호다. 그래서 셔블릿 기호를 여러분들 보시면 THER 그 다음에 BLIG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거꾸로 보세요. 길 브레스. 아까 봤던 길브레스 이름을 갖다가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총 18가지 기본 동작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1종 기호, 2종 기호, 3종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원래는 효율적인 셔블릭, 비효율적인 셔블릭, 그 다음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뭐 기본 동작과 동작을 가진 목적을 가진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과 정체적인 부분 나오는데, 정체적인 부분들이 얘예요. 여기 보시나요, 여러분? 계획하다, 그 다음에 요거 쉬다, 피할 수 없는 지연,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 정신적인 거는 얘는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정체적인 거는 여기 불가피한 지연, 이런 것들이 휴식하는 거. 딱 보면 졸라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고 사람이 넘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셔블릿 기호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뺐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걸 갖다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복합기호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자, 이번 단위는 좀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공수계획도 중요합니다. 공수계획은 일, 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없다. 그러니까 공수의 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수계획이란 뭐냐 그러면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계의 능력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 할당하기 위한 것, 그걸 공수계획이라 부릅니다. 정의, 1급 보시는 분들은 꼭 정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에 일시 분이라고 나오는데 일시는 뭐예요? 1일 동안 작업자가 하는 양을 1, 그 다음에 시는 시간당 하는 작업은 시, 그 다음에 분당하는 건 분이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하지만 얘가 또 중요합니다. 공수능력 계산에다 별표 3개. 자, 공수능력 계산은 이렇게 공식은 CP는 M 곱하기 T 곱하기 에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M이란 건 환산인원, T라는 건 실제 가동시간, 에타는 가동률인데 가동률은 또 이렇게 공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인적 능력을 구하는 문제 또는 가동률을 구하는 문제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가동률은 에타 1 곱하기 1 에타 2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에타 1은 출근율, 그러니까 10명 중에 얼마나 출근했는지가 출근율이고요. 그 다음에 일을 8시간이면 모두 다 8시간 동안 일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 일을 안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간접 작업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간접 작업률. 무슨 얘기냐? 출근한 사람이 하루 8시간 모두 일하는 게 아니니 일하지 않는 시간을 빼주는 게 간접 작업률을 빼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정말 문제는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환산인원도 마찬가지예요. 환산인원도 성인 남자를 1로 보면 성인 여자 힘을 쓰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힘을 쓸 때 성인 남자가 1이면 여자는 0.7 정도 되고요. 아르바이트 학생은 0.5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아르바이트 학생이 10명이면 본사에서는 사무실에서는 20명분의 인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얘는 곱해보면 어떻게 돼? 5, 7에 35니까 3.5. 얘는 5명이니까 결국에는 20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인적 능력밖에 없는데 본사 사무실에서는 20명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수의 기본 방침을 보시면 부하와 능력의 균형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하와 다시 쓸까요? 공수의 기본 방침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수는 기본 방침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부하와 능력의 균형, 부하와 능력의 균형. 즉 일과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되고, 가동률 향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성 배치죠. 일정별 부하 변동 방지, 그 다음에 적성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성, 적성 배치. 교과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적성 배치라는 건 특성에 맞게 배치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별 부하 변동 방지. 앞에 얘기했었죠. 평준화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유성입니다. 여유성 얘가 시험 문제 가끔 여유성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부하와 능력 간에 적당한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 요 포인트죠.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마지막, 요번 강의의 마지막인데 공수 체감 곡선입니다. 아마 품질교양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근데 한때는 자세하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작업 반복과 생산량을 더해서 공수 체감 내지 능률 개선을 위한 그래프를 나타낸 거. 그래서 공수 체감 곡선, 또 얘기하면 학습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능률이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개선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개선이 되죠. 쭉 급격하게 하강을 하다가 일정 능률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개념은 뭐냐고 물어보시면 처음 작업했을 때보단 두 번째 했을 때보단 세 번째 했을 때보단 네 번째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조했을 때 여기처럼 100시간이 걸렸다. 학습률이라는 건 80%다. 여러분 한 개 만들 때는 100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은요. 여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습률은 비행기나 배 조립은 70-80%로 잡고 있고요. 용접에서는 80-90%, 선반 작업에서는 90에서 95%로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는 80%로 많이 나왔거든요. 80%로 많이 나왔고, 공식을 보시면 공식은 y는 ax의 비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것들, 요 b가 뭐냐면 경사율이라는데 얘가 음의상수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나가보면 이 b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마이너스 1 사이의 상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 y는 감소하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좀 한번 우리 여기 제가 공간을 놔뒀는데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 y는 로그 a의 x의 비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 여러분들 그 로그 취하면 이 승수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로그 y는 b의 로그 a의 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그 x라고 나타낼 수 있죠. 요거를 갖다가 따로 로그 a 이렇게 해볼까요? 좀 더 전개해볼까요? 그냥 한 번에 전개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a 로그, 다시 한번 쓸게요. 로그 a 더하기 b 로그 x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말로 하면 x의 비례적 증가에 따라서 y가 비례 감소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경사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여기 로그까지 취해봤고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숫자를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숫자를 한번 아까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개 한번 했고요. 여기 공식에다 집어 넣어 보면 y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a의 2의 비승, y는 a의 1의 비승으로 또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눠버리면 결국에는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랑 차이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1분의 2가 되겠죠. 1분의 1은 아무리 비승해봤자 똑같고 얘는 나눠지고, 2의 비승은 뭐예요? 결국에는 학습률은 2의 비승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랑 연계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로그 취해보면 이게 학습률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학습률은 b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학습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또 경사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b를 구하는 걸 갖다가 여기는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b를 구하는 걸 하면 로그 2분의 로그 학습률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분의 로그 학습률,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학습률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봤던 80%다 그러면 상수가 마이너스 0.3219랑 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까 봤던 거기다 집 얻어주는 거예요. 상수에다가. 여기서 넘어왔다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품재기는 기사에서 넘어온 건데,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ERP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80%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80%를 갖다 곱하는 것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7번째 걸 구해봐라, 뭐 9번째 걸 구해봐라 나오는데 우리 시험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수 최강 복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봤는데, 복잡하시면 그냥 학습률 80%만 기억하시면 된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단기간에 이런 내용을 다 암기하고 숙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핵심 내용만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수 최강 곡선은 과거에는 사람만 가능하다 했는데 요즘은 머신러닝이라 해서 기계도 학습을 하죠. 그래서 기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는 밑에 나오는 공정관리 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